조민경, 너 정말 그런 짓을 한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언니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했어. 조민경이 고개를 숙였다. 살아야 해서 무고한 어르신들을 속이는 게 사는 거야?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오늘은 복지센터에서 개인정보 도둑놈들을 잡은 여직원의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아자아자 파이팅!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주민센터, 오전 9시. 복지상담 창구 앞에는 벌써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컴퓨터 화면을 켜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9의 나이, 짧게 자른 머리와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인 그녀는 겉보기엔 평범한 공무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숙한 곳에는 남들이 모르는 이야기가 숨어 있었죠. 다음 분 들어오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첫 번째 민원인은 80대 할머니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며 말씀하셨죠. 우리 영감이 치매 초기 판정을 받았는데 긴급 복지 신청이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수지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소득 기준이 애매하게 초과된 상태였습니다. 규정대로라면 반려해야 할 사안이었죠. 하지만 수지는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다른 지원 방법이 있을 거예요. 수지는 컴퓨터를 두드리며 여러 제도를 검색했습니다. 의료비 지원, 간병비 지원, 생활용품 지원까지 꼼꼼히 살펴본 결과 세 가지 지원을 조합하면 긴급 복지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총 지원 금액은 더 클 거예요.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수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긴 총 대신 볼펜을 든 전장이다. 욕설과 억울함이 넘치지만 나는 그저 묵묵히 한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업무가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센터 입구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봉사조끼를 입은 건장한 40대 남자였죠. 키는 180cm 정도, 넓은 어깨와 단단한 체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어색했습니다. 봉사조끼 아래로 살짝 보이는 팔에는 문신이 있었고 눈빛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센터장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 저분은 구청에서 추천한 신규 봉사자래요. 이름이 박성태 씨라고 하네요. 노인분들 돌봄 봉사를 하신다고 해요. 수진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박성태, 그 이름이 어디서 들은 듯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죠. 박성태는 어르신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봉사 나온 박성태입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수지는 뭔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의 움직임이 너무 계산적이었거든요. 마치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거운 거 있으면 제가 들어드릴게요. 지갑이나 귀중품은 잘 챙기시고요. 박성태가 어르신들에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듣고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봉사자가 굳이 지갑을 언급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지만 곧 다른 민원인이 와서 신경 쓸 틈이 없었습니다. 오후 내내 박성태는 센터를 돌아다니며 어르신들을 도왔습니다. 휠체어를 밀어드리고 서류를 정리해드리고 무거운 짐을 들어드렸죠. 겉보기엔 완벽한 봉사자였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계속해서 그를 관찰했습니다.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거든요. 첫째, 그는 어르신들과 대화할 때 항상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둘째, CCTV가 없는 구석진 곳을 유독 선호했습니다. 셋째,
어르신들의 가방이나 주머니 위치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수지는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경험으로 길러진 직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박성태도 봉사를 마치고 나갔습니다. 내일도 올게요. 어르신들 잘 부탁드려요. 그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수지는 여전히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침대에 누워 박성태를 떠올렸습니다. 그 이름 분명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나지 않았죠. 내일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봐야겠다. 수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말이죠. 박성태가 센터에 나타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복지급여 수령일이어서 평소보다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죠. 수지는 창구에서 업무를 보면서도 계속 박성태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내 지갑이 어디 갔지? 70대 할아버지가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분명 여기 있었는데. 박성태가 재빠르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지갑을 잃어버리셨어요? 어디서 마지막으로 보셨죠? 글쎄, 기억이 잘 안 나네. 화장실 갔다 와서부터 없어진 것 같은데. 아, 그러시군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깜빡하실 만도 하죠. 박성태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순간 수지는 그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혀 놀라지 않은 표정이었거든요. 경비원과 직원들이 모두 나서서 지갑을 찾았지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결국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하러 가셨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경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내 지갑이 없어졌어. 이번엔 80대 할머니였습니다. 방금까지 있었는데 어디 갔을까? 수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하루에 지갑 분실이 2번이나, 그것도 모두 기억이 흐릿한 어르신들만. 박성태가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어디서 잃어버리셨는지 같이 찾아봐요. 글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나이 먹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나 봐. 그럼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걱정 마세요. 박성태의 말은 위로하는 듯 했지만 수지는 그 속에 숨은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오후 4시 세 번째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머, 내 가방에서 지갑이 사라졌어요. 70대 할머니가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복지금 받으러 왔는데 신분증도 같이 없어졌어요. 이번엔 수진이 직접 나섰습니다. 할머니, 언제부터 없어진 걸 아셨어요? 글쎄요. 화장실 다녀와서 확인했는데 없더라고요. 아까 그 봉사자 아저씨가 가방 들어주셨는데. 수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세 사건 모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근처에서 발생했고 모두 박성태와 접촉한 후에 일어났다는 것이었죠. 경찰이 와서 조사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기억이 흐릿하시니까 정확한 시점을 알기 어렵네요. 아마 기억 착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수지는 속으로 분노했습니다. 기억 착오라고? 하루에 3번이나? 그날 저녁 센터 문을 닫고 나서 수지는 CCTV 녹화실로 향했습니다. 관리실 열쇠를 빌려 혼자 들어가 그날 오전부터의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박성태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신기하게도 3번의 사건이 모두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 입구, 복도 모퉁이, 계단 아래쪽, 모두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곳들이었죠. 우연일까? 아니면
수지는 더 자세히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박성태는 어르신들과 대화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사각지대로 이동시켰습니다. 이쪽이 더 조용해요. 여기서 쉬시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마치 센터의 CCTV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처음 온 봉사자치고는 너무나 정확한 동선이었습니다. 수지는 컴퓨터를 통해 박성태의 봉사자 등록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주소, 연락처, 추천 기관까지 모든 정보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자기적인 느낌이 들었죠. 그때 수진의 뇌리에 번개처럼 기억이 스쳤습니다. 박성태, 광주구구요. 하지만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억은 마치 안개 속에 가려진 것처럼 흐릿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찍 출근해서 어제 지갑을 잃어버린 어르신들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어제 그 봉사자가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나요? 글쎄요. 워낙 친절하셨는데. 다만 이상하게 내 주머니를 자꾸 보시더라고요. 지갑이 떨어질까봐 걱정해 주시는 줄 알았는데. 수지는 확신했습니다. 박성태는 절대 평범한 봉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분명 과거 어딘가에서 들어본 이름이었죠. 오전 9시 박성태가 또다시 센터에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봉사조끼를 입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이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수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죠. 박성태가 센터에 나타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수지는 그동안 그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든 것이 바뀌게 될 사건이 벌어졌죠. 오전 11시경 김영수 할아버지가 센터에 오셨습니다. 82살의 할아버지는 매월 복지금을 받으러 오시는 단골이셨죠. 오늘도 복지금 7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돈으로 병원비 내고 약값도 낼 수 있겠네요. 할아버지는 봉투를 소중히 가슴팍에 넣으시고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수지는 평소처럼 업무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오후 1시경 센터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지나가던 행인의 다급한 외침이었습니다. 수진과 센터 직원들이 급히 나가보니 김영수 할아버지가 센터 뒤편 골목에서 쓰러져 계셨습니다. 의식은 있으셨지만 얼굴이 창백하고 손목에 멍이 들어 있었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셨어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밀쳤어. 그리고 가슴팍을 뒤졌는데 봉투가 없어졌어. 복지금 70만 원이 든 봉투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119가 와서 할아버지를 병원으로 이송했고 경찰도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기억이 흐릿하고 목격자도 없어서 수사는 막막했죠.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넘어지면서 봉투를 떨어뜨렸을 수도 있고 바람에 날아갔을 수도 있어요. 강도 사건이라고 단정하기엔 수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손목의 멍은 뭐예요? 혼자 넘어져서 생긴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경찰이 돌아가고 센터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죠. 이건 우연이 아니야. 분명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 일이다. 수진은 혼자 사건 현장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센터 뒤편 골목으로 향했죠. 골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CCTV도 없고 사람의 발길도 드문 곳이었죠. 수지는 바닥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떨어진 봉투나 단서가 있을까 해서 말이죠. 그런데 골목 끝쪽 쓰레기통 근처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급히 무언가를 버리고 간 흔적이 있었거든요. 쓰레기통 주변에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고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냄새가 심했지만 참고 계속 뒤졌죠. 그리고 마침내 쓰레기통 맨 밑에서 찢어진 봉투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복지금 봉투 조각이야. 하지만 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돈만 빼내고 봉투는 버린 것이었죠. 수진이 쓰레기통에서 나오려는 순간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골목으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수진은 재빠르게 쓰레기통 뒤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박성태가 골목 안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봉사조끼는 벗어서 들고 있었고 주머니에서 뭔가 두툼한 것이 반쯤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수지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박성태는 주변을 둘러본 후 주머니에서 그 두툼한 것을 꺼냈습니다. 복지금 봉투였습니다. 저 자식이 범인이었구나. 박성태는 봉투에서 돈을 빼내더니 다른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빈 봉투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죠.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707특임단에서 단련된 몸은 순간적으로 반응했죠. 거기서 수진이 쓰레기통 뒤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박성태는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죠. 뭐야? 누구세요? 박성태, 게임 끝이야. 수진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박성태가 도망치려 했지만 수진이 더 빨랐습니다. 순식간에 달려가서 그의 팔을 비틀어 벽에 밀어붙였죠. 707에서 배운 제압술이었습니다. 아, 아파. 뭐 하는 거야? 박성태. 수진이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너 광주 9구역 작전 때 살아있었구나. 박성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동시에 스쳤죠. 뭔 소리야? 나는 그런 거 몰라. 아직도 기억 안 나? 707 마지막 작전. 수진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널 구속했었지. 박성태의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제 기억해낸 것 같았거든요. 너는 그때 그년이. 맞다. 이수진이다. 수진이 그의 팔을 더 세게 비틀었습니다. 어르신들 돈 뺏는 게 그렇게 재미있냐? 박성태는 이제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수진이 누군지 정확히 깨달은 것이죠. 이봐. 옛날 일은 옛날 일이고. 옛날 일? 수진이 비웃었습니다. 너는 전혀 변하지 않았구나. 여전히 약한 사람들만 괴롭히는군. 박성태의 주머니에서 복지금을 꺼내는 수진. 70만 원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경찰서 가자. 박성태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죠. 복지금은 되찾았지만 박성태가 혼자서 한 일이라고 보기엔 너무 치밀했습니다. 수지는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센터에서는 박성태의 봉사자 자격을 박탈했지만 수진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는 분명 다시 나타날 것이고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움직일 거였거든요. 그날 밤 수진이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에 센터장에 급한 전화가 걸려왔죠. 수진 씨, 큰일 났어요. 센터 복지 계좌가 해킹당했어요. 뭐라고요? 누군가 우리 시스템에 침입해서 어르신들 통장으로 돈을 옮기려고 했어요. 다행히 은행에서 이상 거래라고 차단했지만요. 수지는 즉시 센터로 향했습니다. 센터에는 이미 경찰과 사이버 수사팀이 와 있었죠.
정확히 언제 일어난 일인가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사이버 수사관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경부터 시작됐어요. 누군가 내부 시스템에 접근해서 복지 대상자들의 계좌 정보를 열람했습니다. 내부 시스템이요? 그럼 센터 직원이 아니면 접근이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고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수진의 머릿속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내부에 누군가가 박성태와 손을 잡은 것일까요? 혹시 어떤 아이디로 접속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잠깐만요. 수사관이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조민경이라는 이름으로 접속했네요. 수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조민경? 그 이름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조민경 씨가 누구죠? 센터장이 물었습니다. 우리 센터 행정보조예요. 아, 맞다. 오늘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조퇴했어요. 수지는 급히 조민경의 인사기록을 확인했습니다. 35살 행정학과 졸업, 센터에서 일한 지 6개월. 겉보기엔 평범한 이력이었죠. 하지만 수진에게 조민경은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707특임단 시절 수진이 도운 위장 협력 요원이었거든요. 당시 민경은 적진에 잠입한 상태에서 수진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었습니다. 민경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왜 박성태와? 수진은 조민경의 주소를 확인하고 바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택시에서 내리는 조민경을 발견했죠. 민경아. 조민경이 뒤돌아봤습니다. 수진을 본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수진 언니. 왜 여기에? 그건 내가 할 말이야. 넌 왜 여기 있어? 그리고 박성태와는 어떤 관계야? 조민경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언니,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해요. 여기서는 안 돼요. 조민경의 집은 원룸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딘지 삭막한 느낌이 들었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민경아, 정직하게 말해줘. 무슨 일이야? 조민경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707 해체된 후에 난 갈 곳이 없었어요. 정부에서 신변 보호해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어요. 조민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박성태가 나타났어요. 과거를 아는 사람은 그뿐이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옛날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언제부터 함께 일한 거야? 6개월 전부터요. 성태 오빠가 복지 사각지대를 이용한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어차피 정부에서 버린 돈이니까 우리가 가져도 된다고. 수지는 화가 났습니다. 그게 사업이야? 어르신들 돈 훔치는 게? 언니는 몰라요. 조민경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707 해체되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무도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왜 안 돼요? 언니는 운 좋게 공무원이 됐지만 나는 이력도 만들 수 없고 제대로 된 일자리도 구할 수 없었어요. 조민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성태 오빠는 나를 이해해줬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살아남으려면 이런 방법밖에 없다고. 수지는 착잡했습니다. 조민경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거든요. 707 해체 후 많은 요원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민경아, 아직 늦지 않았어. 그만두자. 안 돼요, 언니.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무슨 뜻이야? 조민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죠. 내일 있을 노인복지 기금 전달식 알죠? 거기서 마지막 작업을 할 거예요.
민경아, 언니, 제발 모른 척 해줘요. 우리가 가져갈 돈은 어차피 관료들 주머니로 들어갈 돈이에요. 조민경은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나 이제 가야 해요. 언니도 관련되고 싶지 않으면 내일은 센터에 오지 마세요. 조민경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수진이 말했습니다. 민경아, 넌 박성태 쪽으로 넘어간 지 오래구나. 조민경이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지는 않았지만 어깨가 살짝 떨렸죠. 언니 미안해요.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찍 센터에 출근했습니다. 조민경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냥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노인복지 기금 전달식을 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센터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진 씨, 조민경 씨가 어젯밤에 도주했어요. 센터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체포하러 갔는데 이미 집을 비운 상태였대요. 수지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여전히 착잡했습니다. 조민경이 정말로 박성태와 함께 마지막 범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센터장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복지계좌 해킹 건으로 내부 감사가 들어와요. 상부에서는 우리 센터에 보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오전 10시 구청에서 내부 감사팀이 왔습니다. 팀장은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의 40대 남자였죠. 이수진 씨죠? 조민경과 가장 가까이 일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조민경이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나요?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조민경이 과거에 그런 일을 할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어제 박성태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죠? 폭행이 아니라 현행범을 체포한 겁니다. 감사팀장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공무원이 사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게다가 증거도 불충분한 상태에서 말이죠. 수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조민경과 박성태가 공모해서 어르신들을 상대로 사기를 벌이고 있다는 정황이 명확합니다. 정황만으로는 안 됩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요. 감사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수진의 모든 업무가 샅샅이 검토되었고 동료들과의 관계까지 조사받았죠.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동료 직원 하나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해서. 무슨 말이에요? 감사팀에서 당신에 대해 물어볼 때 좋은 말 못했어요. 당신이 너무 독단적이고 규정을 무시한다고. 수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등을 돌린 것이었죠. 오후 3시 감사팀장이 수진을 불렀습니다. 이수진 씨,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직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첫째, 내부 정보 유출의 책임. 둘째, 공무원 신분으로 폭력 행사. 셋째, 독단적 업무 처리로 인한 조직 내 갈등 야기. 수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르신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기 범죄를 막으려고 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범인을 놓쳤죠. 그리고 센터에 큰 피해를 줬고요. 감사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조용히 사표를 써주세요. 그러면 징계 절차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수지는 서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총 없이 싸우는 전장이 이토록 외로울 줄이야.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내일 아침까지입니다. 감사팀이 돌아가고 센터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수진을 피하기 시작했고 센터장도 거리를 두었죠.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되자 수진은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모아온 서류들,
어르신들과 찍은 사진들, 감사 편지들을 하나씩 정리했죠. 그때 복지 상담을 받던 어르신 한 분이 수진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아가씨, 정말 그만두는 거야?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할머니가 수진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 지갑 찾아준 게 누군지, 복지금 되찾아준 게 누군지 말이야.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다가오셨습니다. 그 나쁜 놈들 때문에 아가씨가 피해를 당하면 안 되지. 우리가 증언해 줄게. 아가씨가 얼마나 우리를 도와줬는지 말이야. 어르신들의 따뜻한 말씀에 수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 나올 것 같았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한 할아버지가 보온병을 내밀었습니다. 집에서 끓인 미역국이야. 아가씨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거라도 먹어. 수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견뎌왔던 모든 스트레스와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들은 수진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떤 동료나 상사보다도 진심 어린 위로였죠. 그날 저녁 수진은 집에서 미역국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직장에서는 쫓겨나게 되었지만 정말 중요한 사람들은 자신을 지지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민경과 박성태는 여전히 활개치고 있었고 내일 노인복지 기금 전달식에서 또 다른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죠.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공무원 신분은 잃을지라도 어르신들을 지키는 일은 포기할 수 없다고 말이죠. 휴대폰을 들고 예전 707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여보세요, 태준이야? 나 수진이야.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날 밤 수진은 예전 707 동료였던 김태준을 만났습니다. 현재 사설 탐정으로 일하고 있는 태준은 수진의 사정을 듣고 흔쾌히 도움을 약속했죠. 박성태와 조민경이 정확히 뭘 계획하고 있는지 알아야 해. 수진이 말했습니다. 내가 박성태 주변을 좀 조사해 볼게. 그런데 수진아, 넌 정말 복직은 포기하는 거야? 어르신들이 더 중요해.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자. 태주는 밤새 박성태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다음 날 아침 태준이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큰일이야. 박성태가 어젯밤에 위조도장 제작업체를 찾아갔어. 위조도장? 응. 그리고 조민경은 복지 대상자들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빼돌렸어. 이름, 주민번호, 통장 정보까지 전부 말이야. 수지는 그들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노인복지 기금 전달식을 이용해서 대규모 사기를 벌일 작정이었던 거죠. 태준아, 오늘 전달식에 가봐야겠어. 위험할 텐데? 어르신들을 지켜야 해. 오전 10시 구청 대강당에서 노인복지 기금 전달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지는 일반인으로 위장해서 강당 뒤쪽에 앉았죠. 약 200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하셨고 한 분당 5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구청장이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복지기금을 전달하게 되어 기쁩니다. 수지는 주변을 둘러보며 박성태와 조민경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았죠. 혹시 계획을 포기한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강당 옆문으로 복지센터 직원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체격과 걸음걸이를 보니 박성태와 조민경이 분명했죠. 잠깐만요. 수진이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은 무대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와 도장이 들려 있었죠.
조민경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복지기금 지급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이 서류에 서명하시고 새로운 통장 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수지는 그들의 계획을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가짜 서류에 서명을 받아서 통장 정보를 빼돌리고 위조 도장으로 돈을 인출할 작정이었던 거죠. 거짓말입니다. 수진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사람들은 사기꾼이에요. 강당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구청 직원들은 당황했고 어르신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우왕좌왕했죠. 박성태가 마스크를 벗으며 수진을 노려봤습니다. 또 나타났네, 이수진. 박성태, 그만둬. 더 이상 어르신들을 속이지 마. 속인다고? 우리는 정당한 일을 하고 있어. 조민경도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냉소가 가득했죠. 언니, 끝까지 방해할 거야? 민경아, 아직 늦지 않았어. 그만두자. 안 돼요. 조민경이 소리쳤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때 강당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태준이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죠. 모두 그 자리에 서세요. 박성태와 조민경은 도망치려 했지만 수진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707에서 단련된 몸놀림으로 조민경의 앞길을 막았죠. 민경아, 이제 끝이야. 조민경이 수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무대에서 몸싸움을 벌였죠. 예전 동료였지만 이제는 적이 되어버린 두 사람의 대결이었습니다. 언니는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힘들다고 해서 무죄한 사람들을 해쳐도 된다는 거야? 조민경이 주먹을 휘둘렀지만 수진이 더 빨랐습니다. 조민경의 팔을 잡아 뒤로 비틀어 제압했죠. 한편 박성태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명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죠. 결국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야, 이수진. 박성태가 끌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계속 나타날 거야. 조민경도 체포되었습니다. 끌려가면서 수진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죠. 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민경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거든요. 강당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어르신들은 방금 일어난 일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수진이 자신들을 지켜준다는 것만큼은 알고 계셨죠. 한 할머니가 수진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아가씨, 고마워요. 우리를 지켜줘서. 아니에요, 할머니.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구청장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수진 씨죠? 오늘 정말 큰일을 막아주셨네요. 혹시 복직 의사가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이런 분이야말로 진정한 공무원입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죠. 조민경과 박성태를 맡긴 했지만 과연 이것으로 모든 게 끝난 걸까요? 일주일 후 수진은 특별감사관 자격으로 센터에 복귀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복지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고 수진에게 그 업무를 맡겼죠. 하지만 수진은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박성태와 조민경을 체포했지만 그들이 했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기억 삭제 약물. 수진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과거 707 작전 중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적진 침투 작전에서 기억을 조작하는 약물이 사용된 적이 있었죠. 그때 박성태도 그 실험에 참여했었습니다. 수진은 지난 몇 주간의 사건들을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어르신들, 모두 기억이 흐릿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죠.
단순히 치매나 건망증 때문이라고 보기엔 너무 의도적이었습니다. 혹시 수지는 무서운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오후 수지는 지갑 분실 피해를 당한 어르신들을 다시 만나 뵈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부터 시작했죠. 할아버지, 그날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으세요? 글쎄, 그 봉사자가 뭔가 물을 줬던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아. 물을? 응,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물병을 줬어. 마시고 나서부터 기억이 가물가물해졌지. 수진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는데 놀랍게도 모두 비슷한 대답을 하셨거든요. 박성태 그 자식이 정말로. 수진은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수진은 태준에게 연락했죠. 태준아, 박성태 수사 기록 좀 봐줄 수 있어? 왜? 기억 조작 약물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다음 날 태준이 놀라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수진아, 박성태 집에서 이상한 약물들이 나왔어. 경찰이 정확히 뭔지 분석 중이래. 역시 그랬구나.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 조민경이 감옥에서 자백했는데 피해자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거야. 수지는 급히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조민경과의 면회를 신청했죠. 면회실에서 만난 조민경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얼굴이 완전히 변해 있었죠. 언니, 민경아, 정말 기억 조작 약물을 사용한 거야? 조민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태 오빠가 707시절 훔쳐온 거였어요. 소량만 물에 타면 단기 기억을 흐릿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지난 석 달 동안 아마 50명 정도 될 거예요. 수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범죄였던 거죠. 민경아,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무서웠어요, 언니. 성태 오빠가 협박했거든요. 무슨 협박? 707시절 일들을 폭로하겠다고. 언니 일까지 말이에요. 수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박성태가 과거를 무기로 조민경을 협박했던 것이었죠. 민경아, 이제라도 모든 걸 털어놔. 피해자들을 도와야 해. 조민경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 정말 후회해요. 어르신들한테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알겠어. 이제 바로잡자. 조민경의 자백을 토대로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 명단이 확인되고 약물 분석 결과도 나왔죠. 일주일 후 수지는 피해를 당한 어르신들을 모시고 병원 검진을 받도록 도왔습니다. 다행히 약물의 후유증은 심각하지 않았지만 정신적 충격은 컸죠. 할아버지,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기억도 점차 돌아올 거고요. 고마워, 아가씨. 내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지.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죠. 이수진 씨, 박성태가 탈옥했습니다. 뭐라고요? 호송 중에 도주했어요. 지금 수배 중입니다. 수진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성태가 탈옥했다는 것은 복수를 위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거든요. 혹시 어디로 갔는지 단서라도. 아직 파악 중입니다. 하지만 이수진 씨를 노릴 가능성이 높으니 조심하세요. 수진은 어르신들을 집으로 모셔들인 후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죠. 저녁 무렵 센터에는 수진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야근을 하며 피해자 보상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센터 전등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정전인가? 수진이 휴대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리고 무거운 발소리였죠. 누구세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비웃는 소리가 들렸죠. 이수진. 오랜만이군. 박성태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은 재빠르게 책상 서랍을 열어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복도로 나갔죠. 박성태, 나와. 숨지 말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내가 스스로 망가뜨린 거야. 박성태가 그림자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무언가 위험한 것을 들고 있었죠. 이제 끝장을 내자, 이수진. 수진은 707에서 배운 격투수를 떠올렸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대결이 시작된 것이었죠. 어두운 복도에서 박성태와 수진이 마주 섰습니다. 박성태의 손에는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고 그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했죠. 너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 이수진. 망가진 건 내가 선택한 길 때문이야. 박성태가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수진은 재빠르게 몸을 피하며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렸죠. 박성태가 얼굴을 감싸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수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707에서 배운 발차기로 박성태의 무릎을 겨냥했죠. 박성태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끝났어, 박성태. 하지만 박성태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서 일어나며 다시 달려들었죠. 두 사람은 복도에서 치열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수진이 박성태의 팔을 잡고 벽에 밀어붙였을 때 갑자기 센터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 씨, 태준과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미리 연락해둔 덕분이었죠. 박성태는 완전히 체포되었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끝이었죠. 이수진, 너는 절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박성태가 수갑을 차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해하려고 해봤어. 하지만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는 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박성태가 끌려가고 센터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한 달 후 센터에는 새로운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었고 수진은 특별감사관으로 정식 임명되었습니다. 피해를 당한 어르신들도 모두 보상을 받으셨죠. 어느 화창한 오후 김영수 할아버지가 센터에 오셨습니다. 아가씨, 이거 받아. 할아버지가 수진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뭐예요, 할아버지? 우리 손녀가 만든 팔찌야. 고마운 사람에게 주라고 하더라고. 수진은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알록달록한 구슬로 만든 예쁜 팔찌가 들어 있었죠.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 그때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센터로 들어오셨습니다. 모두 수진을 보러 오신 것이었죠. 아가씨가 있어서 우리가 아직 살맛나지. 한 할머니가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켜줘서 고마워. 할머니, 제가 더 고마워요. 할머니들이 있어서 제가 힘을 낼 수 있어요.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새로운 봉사자가 센터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죠. 안녕하세요. 봉사 나온 박미소입니다. 수진은 자연스럽게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의심스러운 점이 전혀 없었죠. 진짜 봉사를 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들 잘 부탁드려요.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후 업무가 끝나갈 무렵 한 할아버지가 수진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아가씨, 혹시 지갑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지? 수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이제 지갑 없어지면 저부터 조사해 드릴게요. 할아버지도 함께 웃으셨습니다. 그럼 안심이네. 우리한테는 아가씨가 있으니까. 퇴근길, 수진은 센터 앞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결국 옳은 일을 해냈다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믿음과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행복했죠. 수지는 손목에 찬 팔찌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707에서는 총으로 나라를 지켰지만 여기서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지키는구나.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조민경에게서 온 편지였죠. 언니, 감옥에서 편지 써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언젠가 나가면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언니처럼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수지는 잠시 멈춰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민경아, 늦지 않았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야. 기다릴게.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센터에 출근했습니다. 오늘도 어르신들이 수진을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요. 복지 상담 창구에 앉아 컴퓨터를 켜며 수지는 작은 다짐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이분들을 지킬 거야. 이게 내가 해야 할 진짜 봉사니까. 오전 9시 첫 번째 어르신이 창구로 오셨습니다. 다음 분 들어오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그 목소리 속에는 진정한 봉사자의 마음이 담겨 있었거든요. 센터는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고 수진의 얼굴에도 편안한 미소가 번졌죠.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봉사자는 특별한 조끼를 입거나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냥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수지는 봉사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진정한 봉사를 실천하는 사람이었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